중국 위기론의 중심은 다 부동산 때문에 끝났다고 그러는데 2021년에 중국에는 헝다라고 하는 1등하던 부동산에서 부도가 났어요. 그때도 뭐 중국발 서브프라임 난리를 쳤고 2022년에 1등하던 회사가 부도 났을 때도 또 중국이 부동산발 위기 온다고 난리가 났었죠. 중국이 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경쟁력의 추락이나 또는 마케팅 전략의 실패로 나온 거를 중국 시장의 문제로 덮어 씌운 그런 게 굉장히 강하죠. 중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코로나 3년입니다. 3년 동안 봉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동이 제한이 되면 경제활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그 이동이 안 되면서 이 소비활동이 부진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투자가 안 되면 망하는 나라 이렇게 보시면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이미 GDP의 한 50에서 60%가 소비가 GDP를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이동이 안 됐으니까 소비를 못하는 것이고 또 돈을 못 벌었으니까 소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3년에 소비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위험 상황에 처했고 이 풀어놓기만 하면 바로 이제 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이제 리오퍼닝의 기대감이 왜 수포로 돌아갔냐고 하면은 바로 그겁니다. 후유증. 이제 이게 있었고 그래서 중국이 작년 7월 달부터 비쿠엔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1등하는 부동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제가 볼 때는 중국 경기의 바닥은 작년 7월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 정부가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8월 달 같은 경우를 보면 한 달에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20몇 개를 쏟아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금년 1,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썼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보면 2023년 9월 달이 GDP가 4.9% 그리고 4, 4분기가 5.2, 금년 3월이 5.3 그래서 아마 2, 4분기도 아마 6월이 지나야 되긴 하겠지만 5% 이상의 성장을 하는 걸로 지금 전망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 경제는 그 3년간의 후유증 그것이 2023년이었고 2024년 들어서는 이제 기대보다는 약하지만 회복 단계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GDP를 구성하는 이제 소비, 투자, 수출 또 생산 이걸 놓고 보면 부동산 투자 하나를 빼놓고는 모든 지표가 다가 4월 달 기준으로 다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뭐 규제를 받았든 안 했든 간에 이 데이터를 보면 이런 현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이 부동산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가 최근 한 2, 3년 동안 뭐 넘쳐났죠. 모든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 위기론의 중심은 다 부동산 때문에 끝났다고 그러는데 2021년에 중국에는 헝다라고 하는 1등하던 부동산에서 부도가 났어요. 그때도 뭐 중국발 서브프라임 난리를 쳤고 작년 7월에 이 비쿠엔이라는 회사가 2022년에 1등하던 회사가 부도 났을 때도 또 중국이 부동산발 위기 온다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중국의 부도 얘기는 없어요. 그 부동산 회사들은 1등하는 회사가 망했지 나머지 회사들은 멀쩡하게 그냥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조금 과장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차트 준비한 걸 보시면 중국은 이제 98년부터 이제 부동산이 시장화됐고요. 그래서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이 특이하게 이제 2020년부터 보통은 중국 경기는 부동산 경기는 한 1년 반 정도 규제를 하고 나면 바로 풀었는데 이번에는 내리 3년을 규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충격을 크게 받았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는 중국의 부동산이 GDP의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중국 경제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들이 뭐 언론에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근데 이거는 팩트를 체크를 안 하고 하는 얘기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차트 보시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GDP에서 건축하고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가 15%, 지금 한 12%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중국이 세계 공장 제조업의 나라인데 중국의 공업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9%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부동산이 뭐 거의 그게 버금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이게 부동산을 하려고 하면 철강, 시멘트, 건자재 이런 게 있어야죠. 그리고 집 짓고 나면 가구, 가전, 자동차 뭐 이런 게 이제 따라오니까 이걸 다 이제 뭉치면은 30%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구, 가전, 뭐 자동차가 이게 집에만 쓰냐? 또 건자재가 집 짓는 데만 들어가냐? 뭐 이건 좀 다른 문제죠. 뭐 콘크리트, 시멘트 마찬가지고 철근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중국의 부동산에 관한 얘기들은 조금 이제 한국에서는 과장이 돼 있다.
그리고 뭐 한국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중국은 빈집이 1억 3천만 채가 있어가지고 그거 해소되려면 뭐 몇십 년 가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데이터를 체크를 안 해보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중국의 가구 수가 대략 한 4억 6천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도시화율이 65%거든요. 그러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략 한 3억 6천 가구 정도 돼요. 근데 거기서 1억 3천만 채가 빈집이다 그러면 도시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비어야죠.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근데 그거 이제 어떻게 계산했니? 그랬더니 영국의 어떤 연구원이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영국의 유명 언론이 인용했으면 당연히 검증을 했겠지. 그래서 우리 모든 언론이 다 베낀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은 1억 3천만 채, 부동산 GDP 30%, 그래서 부도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팩트 체크하면 과장이다. 중국 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실업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청년 실업률이 문제인데요. 전체 실업률은 이제 5%대인데 과거 비해도 높기는 해요. 그러나 청년 실업률이 한 20% 작년에 넘어가자 중국이 실업 통계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실업률은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들어가요. 근데 중국이 이제 우리하고 달리 작년 6월인가 그 데이터가 20%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역대 최대 실업률이 나왔으니까. 근데 중국은 뭐가 다르냐면 우리하고는 달리 중국은 9월 학기예요. 그래서 9월에 입학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이제 7월 달에 졸업하고 8, 9월 달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아직 이제 가서 직장 다니는 애들은 취업자로 잡히지만 이제 학교 간 애들은 취업자로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거 통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 안내하고 안 해야 하고요. 구분을 하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뭐 10몇 %도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과거 추세보다 높은 건 틀림없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유는 세 가지가 분명한 것이 첫 번째는 중국이 2021년부터 부동산을 규제를 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빠꾸조이고 기름치는 직장에서 일하기를 좀 싫어하죠. 아무래도 힘쓰는 거. 그래서 그 전화로 소위 말하는 이제 말로 얘기해서 돈 버는 이 비즈니스가 이게 비즈니스 생각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근데 중국은 뭐 부동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가 큰 이제 젊은이들의 수요처인데 이걸 3년 동안 내리 규제를 해버리니까 여기서 젊은이들의 취업이 안 되고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예전 같으면 뭐 삼성전자 이런 데 취업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MZ들은 플랫폼 기업 여기에 카카오니 네이버니 이제 이게 최고의 직장으로 선호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반독점법을 걸어서 규제를 내리 3년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조정하고 고용을 줄여버린 거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중국의 1년에 대학생이요. 작년 같은 경우에 1158만 명이 졸업을 해요. 11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입니다. 한 해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입시 시장이 무지 큽니다.清华대학, 북경대학,复旦대학 이게 3대 명문대학인데 여기 들어가려면 유치원 때부터 가입을 하죠. 그러니까 중국도 가외 시장이 무지 크고 그 가외 시장에 1등하는 데가 신동방이라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중국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니 중국이 이제 78년부터 아기를 한 명만 낳게끔 이제 사실을 한 거죠. 그래서 한 4억 명의 인구 증가를 막았다고 해요. 그래서 국가가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건 인구 폭발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서 한 40년간 하면서 인구를 14억에 묶었는데 문제는 학교 출산율이 2.1이 돼야 현재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처음에는 외동딸, 외동아들은 2명 낳게 해줄게. 근데 아이를 안 낳아. 그럼 그거 상관없이 다 낳게 해줄게. 그러니까 또 애를 안 낳아. 그래서 이제 2명이 아니라 3명까지 낳게 해줄게. 그런데 애를 안 낳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물어보면 왜 애를 안 낳냐 그랬더니 대답이 네 같으면 낳겠냐. 첫 번째가 집값의 폭등. 두 번째가 아기들을 키우고 가외시키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뭐 부부 합산수 소득의 30-40%를 교육비 집어넣어야 되니까 못한다. 이러니까 집값 내가 잡아줄게. 그래서 규제를 확 들어간 것이고 가외 하지 마.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가외하는 회사들을 다 문 닫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뭐 대치동이나 강남의 사거리가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사교육업체 대표 기업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한국의 대표적인 사교육업체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막 3-4천 명 넘을 겁니다. 그러면 엔간한 대학 수준이죠 뭐. 근데 중국은 거기다 곱하기 28을 해야 되니까 인구수로 보면
그래서 엄청난 인력들이 소위 말하는 교육업에 종사를 하게 되는데 그거 세 가지로 규제해 버리니까 젊은이들이 취직할 수 있는 것들이 대폭적으로 줄어든 것이 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놓고 보면 중국은 거의 40년간 아기를 한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면 굳이 취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취직을 안 하면은 아마 예전에 부모들 같았으면 왜 취직을 안 하냐, 왜 회사를 때려치우냐, 뭐 난리를 치는데 중국에 이제 40년대 애를 한 명밖에 안 낳았다는 것은 이 친구들은 뒷주머니에 지갑이 6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어른이 카드 한 장씩 주면 돈 안 벌어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면 소위 말하는 비자발적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한 서너 가지 요인들이 청년 실업을 높이는 것이 이제 있었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하여간에 전반적인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금년 들어서 GDP 성장률 5%대를 가게 되면 중국의 GDP 성장률을 보면 1%당 한 240만 명 정도를 고용을 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한 1000만 명을 좀 넘는 그런 고용이 이제 경제 성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고용의 회복은 아마도 하반기 넘어가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약 3년 동안 중국 위기는 잠시 조정일 뿐 성장 동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되는 게 한국에 삼성이 핸드폰 접고 나왔어요. 현대차 자동차 접고 나왔어요. 카페벤의 커피 프랜차이즈 접고 나왔어요. 소라수 후 화장품 회사 접고 나왔고, 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유망 산업들이 다 문 닫고 나오는 거를 봤기 때문에 중국이 망해서 저렇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문제는 세계에서 1등하는 탑 레벨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어떤 패턴을 보이냐. 또 미국과 중국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어떤 패턴을 보이냐를 보고서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 1등하는 전기차 회사가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상하이에 100만 대 규모의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기차 공장을 졌어요. 그리고 그 공장을 뺀다는 얘기가 없어. 그리고 자동차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포드가 만들었거든요. 포드나 GM이 중국에서 철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 세계에서 제일 큰 거 철수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스벅,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늘려요. 롯데마트, 이마트 중국에서 철수했지만 미국의 월마트는 중국에서 문 닫고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미국의 에스테로데 같은 경우는 화장품 거기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이게 중국이 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경쟁력의 추락이나 또는 마케팅 전략의 실패로 나온 그거를 이제 중국 시장의 문제로 덮어 씌운 그런 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거를 한국 기업의 상황을 보지 말고 미국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벤츠, 아우디, BMW, 토요타, 닛산 얘들은 문 닫고 나왔냐? 멀쩡하게 그냥 장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 관한 얘기들을 중국이 우리한테 했던 무례함, 오만함, 거만함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분노해서 눈으로 보다 보니까 네거티브만 보고 실패한 것만 뽑아내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중국을 보는 관점은 탈중국이라는 것에 있어서 정의를 명확히 하게 돼요.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탈제조는 맞아요. 근데 탈시장도 해야 되냐?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서 벤츠를 작년에 누가 제일 많이 샀냐? 중국이 전 세계 벤츠 판매량의 38%를 샀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벤츠의 원래 오리지널인 고향인 독일이 한 10%밖에 안 되는데 세계 최대의 벤츠 구매자가 중국이고 작년에 에루샤 전 세계 명품의 38%를 중국이 샀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오해가 뭐냐면 인당 소득이 13,000달러인 가난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14억의 인구에서 14억의 인구의 평균인 7억 등 하는 사람의 소득이 13,000달러예요. 그러면 상위 5천만 등 우리나라 인구하고 똑같은 5천만 등 조금 더 넓혀서 1억 등 하는 사람 소득이 얼마냐? 그 사람들의 소득은 미국보다 더 높아요. 근데 7억 등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1억 등 안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올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중국인 또는 중국의 소비 이것들은 우리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조금 객관적으로 보고 이게 미국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하면 우리가 뭐를 과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거의 모든 이제 채널이나 데이터에서 한번 얘기를 한 거를 계속 서로가 베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과장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